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의 생활경제, 국가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람자 경제. 장 박사님, 그나저나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또 세금 문제, 오늘 아침엔 그 종부세 문제 때문에 네. 요즘 뭐 오늘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갑자기 당하니까 사실 갑자기는 아닌데. 네, 벌써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뭐 일가구 종부세 하는 사람이 30만 명 되고 전국에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 받는 사람들은 작년에 내던 그 세금 여기에서 뭐 2배를 낸다 그러니까 이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겠죠. 뭐 2배는 약하고 10배가 올라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 우선 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는 뭐 남 얘기하듯이 자꾸 하고 뭐 대안도 없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네. 예.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김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분노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15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자기 아파트 5억이라 그랬다가 자기 주민들한테 팽당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7, 8억 하죠?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고. 정책 구하셨어요? 이게 이제 경제부총리. 많이 못 구했습니다. 지금 홍남기 씨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관심이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나라의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수장께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것에 부메랑 효과가 또 우리 부총리께 곧장 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망신이죠. 저 정도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거정책 TF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 진선미 의원이라고 서울 감동구에 진선미 의원이 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정책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추진단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라는 것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면서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도 3개가 있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깨자고도 했습니다.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본인부터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로남불 바이러스예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오락가락했다.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써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개발 이익이나 투기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대단히. 스트레스도 그렇게도 안 띄어질 겁니다.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도 안 띄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띄어질 겁니다. 아니 여당 아니 안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와서 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계속 대책을 24번 내놓고 이럽니까? 그 참 우리 이제 종부세 얘기하기 전에 장 박사님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더하기 지금 세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금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원리를 무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대 심리가 있었고, 집값은 항상 기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집을 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사라고 그래도 안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건설회사들이 건설 계획 이제 분양 물량을 잡아놨다가 못 파니까 건설회사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라고 했더니 그때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때 정보 말 듣고 집 산 사람은 이제 돈을 벌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반전이 됐잖아요. 예. 결국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계속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 이제 공급하는 것도 사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주는 그런 돌팔이 의사하고 비슷한 이제 처방들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데 거기 맞춰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그다음에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계속 공급 확대는 안 하니까 수요를 억누르려는 정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도 하고 뭐 이제 세금도 폭탄을 때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고 또 전국의 균형 발전한다고 그냥 전국에 돈을 막 뿌리고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그런데 이제 공급은 또 더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를 방치하다 보니까 애를 쓰는 대책을 계속 세우는구나. 근데 한 번도 그 정확하게 타겟에 맞추지 못하는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24번이나 갔잖아요.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게 대책이 있는데, 아까 저 진성준 의원 얘기했잖아요. 전 정부 탓이다. 아니면 뭐 대책이 없다. 값 안 떨어진다. 이게 뒤에서 이렇게 방송 끝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있는데 대책을 안 따라가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전 정부 탓이다. 지금 뭐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과정이다. 지금 안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달에 얘기한 거거든요. 뭐 기풀고 잡겠다, 뭐 어쩌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다 요번 정책으로 다 안정이 됐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고 한 번도 앞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오면 자꾸 거짓말이 되니까. 국민들 전부 다 지금 막 이것 때문에 누가 정치를 하냐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자기 재산 문제고, 자기 먹고 사는 생활 문제고, 주거 문제고, 또 거기에 또 가족을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문제인데 그건 나 몰라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 일방적인 기대감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 부작용이 한참 심화될 때 조금 기다리면 성과가 날 겁니다. 하던 사람 중에 어디가 있어요? 정책사령탑 그만두고 이제 해외 나가 있잖아요. 네, 뭐 중국에 대사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정책을 남발을 해놓고는 기다리면 좋아질 거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좋아지진 않거든.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했는데 그 잡히는 집값은 오히려 더블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평균 집가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9억 2천만 원이 또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종부세 기준으로 볼 때 9억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게 종부세거든요. 물론 이제 2주택이면 6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9억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엄청난 높은 금액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시의 중위 가격 정도 된 거야, 평균이. 그러면 정말 고가주택에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9억 기준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현 정권이 그 이런 시장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하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나는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고군분투하겠구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누구 말만 따라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우리 중산층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이 안 올라갈 겁니다. 안 올라가게 뭐가 안 올라가요? 지금 종부세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부글부글한데. 그 종부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이거 뭐 언론에서 난 거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중산층 4인 가족 35평짜리 전용 면적 25.7평이죠. 이제 공시가격 6억의 경우 올해는 이제 보유세가 안 나옵니다. 이제 1주택일 경우에 2주택이면 이제 이게 넘어가죠. 근데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밖에 안 나오고 원래 이제 종부세가 사실 재산세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종부세가 위헌 소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세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기 때문에 미실현 소득이라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내는 걸로 사회적 합의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재산세를 노무현 정부 때 너무 막 올리려다 보니까 일부를 띄어서 종합부동세를 만든 건데 어쨌거나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세세를 합쳐서 부동산 보유세라고 이제 명칭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2020년 경우는 그 1주택의 경우 아직 9억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 재산세가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나왔어요. 종부세는 없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2025년까지는 그 100% 올리고 2030년 되면은 나머지도 다 올리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세율이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드디어 이제 그 재산세를 내는 종부세를 내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가서는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100%로 적용될 겁니다. 9억 원 이상의 경우는 이제 9억 이하의 경우는 2030년에 이제 100%가 되고 그러면 2025년에 이제 드디어 그 보유세가 이제 397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된 거죠. 근데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요, 요건 그래도 6억 정도니까 이제 괜찮은 건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서초동에 이제 고가주택입니다. 아까는 저가주택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종부세가 작년에 24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4%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445만 원. 종부세가 포함이 됐을 때 보유세는 그러니까 1,158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랬을 때 5년 후, 그러니까 9억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2025년에 공시가격 100%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5년 후를 내다보면은 20년에 그 반포 아쿠라 아파트 그거 비싸죠. 한 몇십억 하죠. 그건 1,172만 원이 4,736만 원에 보유세를 내게 돼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쳐서. 잠실의 경우는 이제 재건축으로 조금 아직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4.5배 늘어나고 마포의 경우 사실 마포가 이제 중산층이 밀집된 데잖아요. 거기도 10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비싼 집은 4천만 원, 5천만 원 1년에 그 세금을 내니까 2025년도에 그리고 이제 중산층의 아파트도 이제 보면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이제 속출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통계청 기준으로 보니까 한 527만 원 정도. 그러면 500만 원 치고 12개월 곱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6천만 원 버는 소득에서 벌어서 이제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뭐 그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면은 그러면 이 사람 월 소득 500만 원 되는 분은 반포 아쿠라 아파트를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거의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러니까 자기 또 소득세도 내고 그럼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이제 사는 형편이 되잖아요. 은퇴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은퇴자의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떨어졌느냐? 대통령이 그 공약했잖아요. 집값을 반드시 그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그런데 더 올라가요. 세금을 더 매기면 매길수록 그 세금이 사실은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되거나 또 이제
전세나 월세에 또 전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서 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집값 오르다 보니까 벌써 이제 현 정권 들어서 2배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요 지역은 2배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58%인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은 주요 지역은 2배 이상 올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야 이거 이러다가 내 평생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런 퀘스천들이 생기니까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인데 곳곳에 그래도 끌어모을 재주라도 있는 분은 그냥 다행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그냥 집을 안 사도 될 정도 사회에 이제 초년병들이 많고 근데 이분들까지도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서 대거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수요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을 교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공급은 계속 부족한데 수요는 더 커졌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 했더니 저는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경제를 못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능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권이 그리고 24번의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나도 약발이만 먹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비디오 자료를 영상 자료를 봤다시피 해답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해답은 분명히 있는데 해답은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 블라디미르 레닌 아시죠? 네, 알죠. 레닌 공산주의 그 이론가. 모스크바에 동상에 있다가 끌어져 내려졌잖아요.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가 이 밑에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게 보니까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으깨버리고 착살하고 이래야지 이 다수의 빈민층 이제 중산층은 없어지는 거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혐오를 하게 되고 중산층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거 으깨고 그러면 혐오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그 다음에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뭐 이 레닌은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공산주의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뭐 표면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닌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세금과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 세금으로 뺏는다. 이게 아까 그 민주당에도 어차피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니까 그 진성준 의원이나 김현미 장관이 아무리 뭐 저거 하더라도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홍남기 부총리는 전형적인 직업 관료잖아요. 배심이 없어가지고 매일 끌려다니고 자기 그 양지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됐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 방법을 알거든요. 근데 방법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진성준. 진선미 의원이 얘기했나요? 뭐 방법이. 진성준 의원이 이제 집값 뭐 결국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죠. 방법이 없다는데 진선미 의원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촐싹거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 그 실무 책임자들 이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이나 부총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이 방법으로 가자고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그 대통령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한다고 하면서 그 혁신도시 만들고 하면서
그 보상금이나 이런 게 당시 103조 원 정도가 풀렸거든요. 엄청난 돈이 풀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결국은 그 집값 올리는데 썼거든요. 그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대개 토지를 사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는 또 서울에 있는 집을 샀어요. 실제로 그래서 강남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딱 들었으니까 아, 이 선수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거다. 또 오를 거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역시 예상대로 또 이제 지난 노무현 정권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 집값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할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을 24번씩이나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아까 그 레닌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거 집값이 올라갔을 때 사실은 집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죠, 당연히.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집값이 올라갔는데 야, 집값 올라갔으니까 세금 더 내야지. 세수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았으니까 현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내니까 이게 뭐 많이 걷어가도 아유 그냥 뭐 우리가 팔았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는 이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아까 그 혹시 운이 좋아갖고 이제 반포에 뭐 3, 40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제 연 4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2025년도.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은퇴해서 이제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세금을 안 내면은 압류 처분이 되는 거죠. 재산세는 뭐 지방세이긴 하지만 다 압류 처분이 되면은 압류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 공매에 처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은 기분이 좋았지만은 캐시플로우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힘들다. 그런데 4천만 원, 5천만 원이 아까 그거 보셨지만은 우리 도시 근로자 연봉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좀 5, 6천 연봉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도 사실 그게 이제 총액이니까 세금 빼고 보험료 빼고 어쩌고 하면은 실제 가처분 소득은 4천, 5천 그 정도 될 거예요. 잘하면. 그 연봉이 그냥 이 부동산 보유세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타겟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너는 올라간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젊은 층이나 집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 전에 조금 접근을 해볼까 열심히 발버둥을 쳤지만은 아예 이제 포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집 가진 사람이 갑자기 원수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틈을 타서 야, 쟤네들 때문에 네가 집을 못 사는 거야 하고 충동질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토지 가치세라는 그거 세금을 새로 또 매기자. 그만큼 이득이 올라가지 않았냐. 종부세도 사실 같이 올라가서 세금을 내는 건데 또 토지 가치세를 내자. 그 조지 헨리가 뭐 옛날에 얘기한 그런 다 오래된 이론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레닌께서 교시하신 그런 교훈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웬만한 사람 블라디미르 레닌이 얘기한 이거 요즘 부동산 정책,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집값 상승 이걸 계속 시켜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아까 얘기하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돈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혐오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다 뺏기게 되면은 아까 2025년도에 강남에 한 3, 4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면서 2025년 5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도 다 내놓고 나라가 주는 구호품, 그다음 나라 주는 배급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에 또 개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개체론의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데 자, 참 그러면 우선 이제 2025년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우리나라 지금 세금만 해도 이게 종부세 이런 게 우리나라 세금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세금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뭐 이런 데보다 굉장히 그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좀 보는 사람 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예. 그런데 장 박사님이 그 제시하는 그 이 데이터를 매번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 한번 이거 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GDP 대비해서 보유세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낮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하고 경우를 대비를 해보면은 미국은 취득세하고 종부세 이게 없고. 아, 그게 없구나. 예, 근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히 뭐 중과하고 이런 게 없고. 아, 예. 양도세도 중과하는 게 없고 양도세율도 대개 한 20% 정도 수준으로 이게 낮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더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최고 세율이 뭐 42%까지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뉴저지가 제일 뉴욕 도시 옆에 있는 거주지 되잖아요. 거기가 재산세 가장 높다고 하는데도 지금 평균 재산세가 한 $8,00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좋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뉴저지거든요. $8,000면 9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산세나 그 5만 달러 이하 대출금의 경우에는 이자도 이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나중에 소득공제 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세금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잘 비춰주시죠, 박 PD님. 여기 보니까 여기 비교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이 이제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미국은 그다음에 취득세만 있는데 취득세는 우리보다 뭐 비슷하네. 1%에서 2.5%까지고 우리는 1%에서 12%까지고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세가 없고 양도세가 뭐 다주택자라고 그래도 양도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본인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렌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니 집 살 때 아무리 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2%까지 취득세를 내는 게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10억짜리 사면은 1억 2천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3주택자 이상이 아마 그렇게 12%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현 정책 당국자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다주택자가 돼야지 사실은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공임대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민간에서 임대하는 건데 의존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네 집에서 한 사람만 살아라, 주인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한 가구라도 더 가지고 한 채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지 그 세금 월세 물량이나 전세 물량으로 나올 텐데 그걸 차단하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세값 올라가지 월세값 올라가지. 특히 이제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를 권장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월세가 우리 전세에 맞춰서 월세를 하면은요. 그 한 달에 200~300만 원을 가볍게 내야 돼요. 웬만한 그 중산층 주택의 경우는. 그러면 아까 그 월 500만 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200~300만 원을 집값으로 내야 되거든요. 주거 비용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거 감당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전세는 그나마 그래도 그 사실 저축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내고 중간에 월세는 안 내기 때문에 뭐 이자 정도는 이제 자기가 뭐 그걸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뭐 집하고는 또 다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굉장히 이 정권이 옹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정권 옹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곤지암에 9억짜리 그 공장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자기 법인을 가지고 팔았는데도 양도세를 1억 8천 냈다고 그렇게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정권 이 다음에도 또 이 정권이 한다고 집권하면 찍겠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데 찍어라. 내가 계속 찍으라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헌법에도 이제 규정된 원칙인데 그게 옛날에 절대 왕조 국가에서는 국민한테 자의적으로 세금을 막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권층한테는 또 안 받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근대 의회 국가가 되면서 국민의 대표 없이는 대표가 승인을 해야지 세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법률로 정해서 세금을 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우는 이제 공시 가격을 마구 올려가면서 이제 공시 가격이 사실 이제 전국의 가격을 집값 얼마 올라가는지 조사를 하고 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법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것도 매년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부에 이제 편의상 위임했는데 아무리 위임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몇 배씩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게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은 세금 증세하는 것밖에 없다. 뭐 좋게 해서 증세한다만 이게 폭탄. 이제 요번에 종부세 이게 상향하고 종부세 공시지가하고 2025년도에 공시지가 이제 100% 된다 그러죠. 9억 이상 현실가하고 100% 된다 그러면 완전 쓰나미가 될 그런 얘기인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이제 그때 가면 또 면역이 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세금 증세밖에 없어요. 요번에 전월세 대책 한번 보시죠. 전월세 대책이라고 한번 그 대책을 국무총리를 지내고 다음에 대통령을 되시겠다는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대표가 여기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집값 문제 보셨지만 사실 지금 정부의 더 큰 고민은 치솟는 전세값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전세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서 전세, 월세를 내놓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영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자, 아니 그러면 코로나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시 관광 수요가 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다 내쫓고 다시 호텔을 할 건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문제를 하는지 이제 이 의도가 부동산 대책을 세금 더 올리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또 그 원내대표를 하시는 분이 호텔 전월세 재활용 방안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호텔을 활용하게 되면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고 공동 주방 공간, 공동 사용 공간을 배치할 수 있고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매우 쾌적하고 안정성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살지 그래요 지금. 본인이 가족하고 한번 호텔 가서 살아보죠. 옆방에서 지금 소음 다 들리고 하는데 한번 살아보시지.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예, 이제 이런 전월세 대책도 참 안타깝죠. 예. 사실은 발단이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세입자한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비롯돼 갖고 사람들이 더구나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들을 부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월세 물량은, 전세 물량은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그리고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의 대상이 된 집들의 경우는 아예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전 가격에서 5%만 올리고, 예를 들어 4억 정도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 새로 이제 놓는 사람은 그게 한 8억에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도 이제 한 2배 차이가 나고, 그럼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도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질서를 어지럽힌 법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은 뭐 안정될 거다. 제가 볼 때는 안정이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세값은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안정이 되는데, 그럼 주거 비용을 올려놓는 것이 과연 안정인 거냐? 말 안 하면 안정이겠죠. 그렇죠. 입 다물고 있으면 안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난 댓글들을 제가 좀 몇 개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뭐 호텔을 개조한다. 호텔이라는 게 무슨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텔이라는 건 그 온돌방처럼 그 온돌이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서양 거주지 그 침대 그런 거잖아요. 1인실, 2인실이죠. 네. 그러니까 1인 가구 정도 원룸을 한다면은 얘기가 되겠지만, 가구가 들어서 살 때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호텔 하면 고급 호텔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텔은 사실 호텔이기보다도 모텔, 여관방, 그 어떻게 보면 그 술 먹고서 뭐 이렇게 그 술집 많고 그런 동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개조를 해갖고 신혼부부에 아주 적합한 집이다. 그럼 자기가 가서 살지 왜?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댓글을 소개하면 재밌는 거 몇 개 뽑았는데, 3년 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무능함과 오만 권력의 애완견들이 떠들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개집, 소양간, 소외양간, 돼지우리 개조해서 전 월세에 놓으세요. 여기도 나와 있네.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가 정책이 뭐 100% 잘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의 특징은 하여튼 돌격 앞으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돌격 앞으로도 뭐 제대로 된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하니까. 아니, 저 앞에는 함정이 있는 거죠. 예. 함정 앞으로 돌격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세금 올리는 거예요. 세금 올려서 국민들 돈 뺏어서, 아니면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자기 집 팔고 그냥 국가만 쳐다보게 만들고, 뭐 이런 방법.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 얘기하는 중산층을 와해시키려면은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집값을 올려라. 이 레닌이 언제 얘기한 겁니까? 벌써 1920, 30년대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금가옥조처럼 교본으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방법이 있는데도 방법을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니까 뭐 이런 거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꼭 이렇게 되면 이건 공산 정권 유지 방법이고 공산당 방법인데, 우리가 꼭 이 정권이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산층이 집 살 때 한 푼 보태주지도 않은 국가가 이제는 거의 월세 수준의 그 세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세를 못 낸다? 그럼 이제 압류하면 이제 국가 소유로 이제 바뀌는 거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지만 취득세 그렇게 왕창 올려놨는데 누가 사겠어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국유화된다는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닌이 지시하신 그런 코스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 왜 이럴까?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부동산 대책을 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마포만 해도, 아니 지금 재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훨씬 많은 주거가 나오고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주거 안정이 되는데, 이런 걸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하면서 참 그 행간을
들으면서 우리 장 박사님 해안을 우리가 이제 새겨 들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왜 비판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현실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판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권에서 좋은 방법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럼 국민들도 인내를 해야 되고 또 방향을 또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니까 일부러 안 해주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 얘기만 나와도 이거를 좀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의견을 모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비판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값 올라가고 전월세값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에 이제 거품을 자꾸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하려면 공공임대를 사실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민간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간 시장 논리에 맡겨줘야 돼요.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투 트랙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공공임대에 투입할 재원이 사실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허투루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돈을 현금성 그 재원이 지금 한 100조 이상 나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차라리 모아서 주거 문제라도 하나 확실하게 해결하면은 역사의 업적을 남길 것 같은데 이 지향하는 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결국 중산층의 집이 궁극적으로는 세금에 몰려서 국가로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우려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현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그 돈의 그 효과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효용성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현금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게 이제 사실 레닌의 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과연 고칠 수 있는 거냐. 역시 정책의 극적인 전환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극적인 전환을 이 정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알아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장 박사님 해안 정말 깝깝해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해안을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 들어보셔서 대충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장 박사님 해안이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